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환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전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의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1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의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많죠. 퇴직하자마자 이혼당했다. 노년의 연애가 인생을 망쳤다. 얼마 전 부산의 62세 남성이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아내와 이혼한 뒤 결국 혼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어져진 기분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외로움 때문에 낯선 사람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진 않으셨나요? 50대, 60대 황혼 이혼이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순간의 설렘이 평생 쌓아온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이제 각자 길 가자. 이 한마디가 32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주인공 윤성호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부장이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던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퇴직을 앞두고도 내가 나가면 회사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할 만큼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명패를 품에 안고 돌아오던 길, 성호 씨의 손에는 새 등산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나도 여유롭게 산이라도 다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3일째 되는 날, 아침 7시에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아내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냥 집 근처 좀 돌아볼까? 짧은 대화 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딸은 결혼에 분가했고 아들은 지방에서 일하느라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식탁엔 두 사람분의 밥이 있었지만 대화는 늘 같았죠. 당신 이제 뭐 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성호 씨는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엔 맥주 한 캔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하루가 아닌 인생 자체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마주친 옛 직장 동료 이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랑 산 좀 타자.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그 말에 성우 씨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외출다운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직 새것 냄새가 나는 등산화를 신고 인천 청량산 입구에 섰을 때 그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나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 등산 모임엔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남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등산복에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챙기던 윤미정 씨였습니다. 처음 뵙네요. 혹시 오늘 처음이세요? 네, 그냥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럼 잘 오셨어요? 요즘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낡은 등산화를 흘끗 봤습니다. 오, 오래 신으신 것 같네요. 정말 진짜 산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그 말에 성우 씨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오늘 처음 신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성우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 이번 주 코스 확인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 가슴이 뛰었고 새 등산복을 살 때 느낀 설렘은 마치 30년 전 연애 초반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산길에서 미정 씨는 늘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요즘 서울대병원 근처에 갤러리 카페 열었대요. 그 작가 작품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언제나 세련됐고 화려했습니다. 문화센터, 미술 전시, 제주도 여행, 그녀의 세계는 성우 씨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산 후 식당에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미정 씨는 술잔을 들며 성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요즘 뭐 하세요? 이젠 그냥 백수죠.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완전 새 인생이에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고 성우 씨는 순간 묘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비슷한 외로움을 아는구나. 그날 이후 2사람은 산이 아닌 카페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등산 대신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엔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미정 씨는 늘 자신감 넘치고 밝았습니다. 성우 씨, 이런 얘기 들으면 힘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요즘 남자들 진짜 다 기 죽어 있대요. 그런데 저는 성우 씨 보면 듬직하고 안정감 있어서 좋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성우 씨의 오랜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커피 마실까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전시회 가요. 하루가 가볍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그의 집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선 늘 한쪽 자리만 비어 있었죠. 요즘 사는 매일 타? 아내 정희의 물음에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운동 좀 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예전엔 주말마다 나랑 시장 다녔잖아. 그땐 그럴 여유도 없었지. 이제는 좀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 그 말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닿지 않는 집, 식탁 위에는 식은 국 한 그릇과 싸늘한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우 씨, 저 요즘 사업 준비 중이에요. 문화센터 근처에 커피랑 그림 전시 같이 하는 공간. 요즘 이런 데 인기 많아요. 근데 조금만 투자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해봐요. 성우 씨 이름으로 하면 신뢰도도 올라가요.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퇴직금 일부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통장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중 4천만 원을 송금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보내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치 그 돈이 새 인생으로 가는 티켓값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아내는 식탁 위에서 낡은 등산화를 발견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채로 신발장 옆에 놓인 그것은 한때 남편이 새 삶의 시작이라며 자랑하던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등산화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신문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녀가 남편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당신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피로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카드 명세서, 식사 영수증, 은행 이체 내역, 그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뭐가 그렇게 오해스러워?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한테 퇴직금 4천만 원을 보내.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 돈으로 여행 가자고 말한 적 있어?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순간 미정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늘 그랬다. 성우 씨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서류철 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며칠 뒤 성우는 조용히 이혼을 꺼냈다. 정희, 우리 이제 각자 살자.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정희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단 한마디를 남겼다. 그래, 그럼 잘 살아봐. 그날 밤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등산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한때 자유를 상징하던 그 신발이 이제는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등산화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다. 이제는 정말 새 출발이야.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혼 후 성우는 자신을 자유인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정에게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넘기면 진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는 또다시 돈을 보냈다.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쯤 그녀의 연락이 끊겼다. 전화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반복했다. 그는 며칠을 기다리다 결국 등산 모임 채팅방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짧은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윤미정님이 채팅방에서 나갔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야 현실이 보였다. 그녀가 남긴 건 단 하나, 8자리 계좌번호뿐이었다. 성우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숨이 막혔다. 내가 바보였지. 나 같은 놈이 무슨 새 인생이야. 며칠 후 그는 은행 창구를 찾았다. 남은 돈은 고작 180만 원. 퇴직 후 1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다. 집은 이미 정희와 자녀에게 넘어갔고 자신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아 월세로 옮겨야 했다. 새벽, 낡은 방의 창문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왔다. 냉장고 안에는 물 한 병뿐이었다. 그는 유리컵에 물을 따르고 한 모금 마셨다. 그 소리마저 공허했다. 문득 현관문 옆에 버리지 못한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다. 너도 이제 나처럼 낡았구나. 그는 신발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구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등산화엔 아직도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진흙은 그가 빠져나오지 못한 욕망의 흔적이었다. 한 달 뒤 그의 아들 윤태민이 찾아왔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래요? 성우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내가 잘못했지. 사람 하나 잘못 믿었어. 태민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그 말 들으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서 카페 차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 말에 성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강하더라. 그는 자책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운 어조로 그 말을 했다. 몇 달 후 정희의 카페가 오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몰래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정희는 여전히 바빴고 얼굴엔 웃음이 있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고 자녀들이 계산을 도왔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등산화가 들려 있었다. 그 신발은 이제 바닥이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맞은편 벤치에 앉아 카페를 바라봤다. 그때 문득 창가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 너머로 정희가 웃는 얼굴이 보였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생활비 도시락 4,200원, 교통비 1,800원, 그 아래로 조그맣게 글씨를 적었다. 오늘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잠들었다. 다음 날 새벽 경비 아르바이트 첫날이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그는 주름진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래, 이게 내 새 인생이야. 늦었지만 다시 시작이야. 그로부터 1년 뒤 은행 통장에는 120만 원이 모여 있었다. 그가 10만 원씩 모아온 저축이었다. 거창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빼앗기지 않을 돈이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방 한가운데 낡은 등산화를 꺼내 들었다. 그 신발의 끈을 조용히 묶으며 중얼거렸다. 이 신발로 다시 걸어보자. 이번엔 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오르는 거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물기가 밴 등산화 밑창에서 미묘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오래된 후회의 무게를 씻어내는 듯 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전 부인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카페 잘 되고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미안했어. 나 이제 나답게 살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괜찮았다. 창밖에 빗소리가 답처럼 들렸다. 그는 깨달았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인생의 고도를 다시 올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엔 언제나 낡은 등산화 한 켤레가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재용 씨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민등록, 복지, 민원 늘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던 자리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이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여행 다니셔야죠. 그는 웃으며 손목에 낡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시계가 고장나기 전까진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시계는 결혼식 날 아내 이선자 씨가 선물한 것이었다. 유리에는 흠집이 가득했고 초침은 가끔씩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에게는 그 시계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멈추지 않고 살아온 세월의 증거였다. 퇴직식 날 그는 정년 기념패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문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쉬어도 되겠네.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다. 쉬면 뭐 하지? 35년을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쉰다는 건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다. 퇴직 후 첫 달은 괜찮았다. 늦잠도 자고 손자도 보고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마음이 서서히 불편해졌다. 내가 이제 아무데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누군가는 골프 모임, 누군가는 여행 모임, 또 누군가는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
그중 한 친구는 등산 동호회 이야기를 꺼냈다. 야, 거기 나가면 재밌어. 젊은 여자들도 많고 분위기 좋아. 재영 씨는 미소만 지었다. 그런 자리가 위험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원인들의 삶을 봐왔기 때문이다. 퇴직 후 사업하다 망한 사람, 투자 사기에 울고 간 사람, 그리고 외로움에 잘못된 인연을 쫓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까지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 나도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함정이 될 수도 있지. 그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대신 그는 노후 생활 습관 노트를 만들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돈은 내가 관리한다. 아내와 식사 시간은 무조건 지킨다. 새로운 일은 욕심내지 않는다. 사람보다 시간을 믿는다. 그 노트를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관리해야 한다. 아내 선자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당신 요즘 진짜 좋아 보여.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그냥 규칙적으로 살려고. 여행도 좀 다녀. 집에만 있으면 병 생긴다니까. 그 말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여행보다 나 요즘 시청 후배들 멘토링 하는 거 하고 싶어. 퇴직 앞둔 친구들이 불안해하더라. 그게 돈은 안 되잖아. 돈보다 의미가 있어. 그의 하루는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엔 공원에서 걷기, 오전엔 신문과 책, 점심엔 아내와 식사, 오후엔 후배들에게 퇴직 준비 강의. 퇴직 후 1년 그는 허무 대신 루틴을 얻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2024년 가을, 연금 생활비로는 아파트 관리비,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 우리도 이젠 조금 줄여야겠어. 아내의 말에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매달 240만 원 들어오는데 210만 원 나가네. 그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이 시계가 멈추기 전까진 절대 빚은 안 진다. 그는 곧바로 결심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과 별도로 적금으로 묶고 생활비를 3등분했다. 첫째, 고정비. 둘째, 건강비. 셋째, 여가비. 그리고 무계획 소비 금지 원칙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요즘 수익률 좋은 펀드 있다고 해도 그는 미소로 답했다. 그거 안 해도 난 잘 산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결국 투자 사기에 휘말려 퇴직금 전액을 잃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야, 넌 왜 그런 거 안 해? 남들은 다 하던데. 재영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려고 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거든. 그의 말에 술자리는 조용해졌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손목 시계를 벗어 창가에 올려두었다. 초침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 나도 저 초침처럼 멈추지 말자. 2025년 봄 재홍 씨 부부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아내 선자가 병원 진단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다. 당뇨, 수치가 좀 높아요.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퇴직 후 평온했던 생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그날 밤 재홍 씨는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관리 잘해야겠다. 약속하자. 하루 3번 같이 걸어. 아이고, 그걸 누가 지켜요. 지금부터 지켜야 하지.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다. 추운 날엔 두꺼운 점퍼를, 더운 날엔 모자를 눌러 쓰고,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를 나란히 썼다. 그들의 발자국이 아스팔트 위에 쌓이듯 삶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들의 의지를 시험했다. 그해 여름, 재홍 씨의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왔다. 야,
나 이번에 부동산 투자 들어갔는데 너도 같이 하면 딱 좋아. 연 10%는 기본이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친구는 평생 그가 신뢰하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재홍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난 이 시계가 아직 멈추지 않았어. 이 시계는 하루 24시간 내가 뭘 하며 사는지를 다 본다. 그걸 부끄럽게 하고 싶진 않아. 그 친구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고 몇 달 뒤 그 부동산은 개발 지연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재홍 씨는 그 소식을 들으며 운이 아니라 원칙이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했다. 아침엔 공원 걷기, 오전엔 봉사활동,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족과 멀어진 남성들,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퇴직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의미가 없으면 못 산다. 그는 의미를 나누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은퇴 후 삶을 나누는 사람들. 주 1회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퇴직자들의 소통 공간이자 새로운 인생의 연습장이 되었다. 그는 강사가 아니라 같이 걷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이 조용히 말했다. 박 선생님, 저 사실 이혼 고민 중이에요. 퇴직하고 나니까 아내랑 너무 멀어졌어요. 그의 말에 재홍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한때 그런 기분 느꼈어요. 그런데요, 관계도 생활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돼요. 가족이 회사처럼 나를 알아서 존중해주지 않아요. 내가 먼저 매일 출근해야 하는 곳이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그 남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몇 달 뒤 그 부부는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재홍 씨는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2025년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아내 선자는 새벽에 재홍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나 걷는 거 귀찮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 그게 인생이야. 귀찮은 게 하루의 일부가 되는 게 행복이지. 그는 웃으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봐, 오늘도 멈추지 않았잖아. 그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인생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의 노후는 소박했지만 단단했다. 매달 연금 240만 원, 그중 40만 원은 적금으로, 20만 원은 기부금으로, 나머지는 생활비와 건강관리비로 나누었다. 집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식탁 위에는 매일 두 사람분의 밥이 놓였다. TV 속 뉴스에서는 퇴직 후 황혼 이혼 급증, 고령층 사기 피해 폭증 같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린 그 뉴스 속 사람이 되지 말자. 그의 인생이 특별했던 건 돈이 많아서도 화려한 취미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작은 질서를 지켜냈다. 아침 식사, 산책, 감사 인사, 그리고 절제. 그 단순한 반복이 그를 무너지지 않게 했다. 2026년 봄, 손자 준서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족들은 모두 모였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손자들까지. 그는 거실 창가에서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이 시계, 아직 멀쩡하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안 멈췄으니까 시계도 멈출 이유가 없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그는 혼자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로 나왔다. 창밖에는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그는 시계를 벗어 창가에 올려놓았다. 초침이 천천히 돌며 햇살을 반사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말엔 후회도 자책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평화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당신 오늘따라 시계 오래 보네. 응. 그래도 아직 잘 가네. 그건 당신이 매일 감아주니까 그렇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도 매일 감아줘야 돼. 관계도, 인생도. 아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건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이 내는 리듬 같았다. 그의 인생은 거창하지 않았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 외로움보다 신뢰를 택했고, 욕심보다 질서를 지켰으며, 삶의 속도를 잃지 않았다. 그가 늘 말하던 한 문장이 있었다. 노후는 새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켜낸 그의 손목엔 여전히 오래된 시계가 있었다. 멈추지 않는 초침처럼 그의 하루도 그렇게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최근 한국에서 퇴직 이후 가정, 관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 가운데도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7,900건에서 17,9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년의 이혼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퇴직 이후 혹은 노후의 삶의 균형을 잃음으로써 관계 붕괴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은퇴 준비가 부족하고 사회적 활동이 적은 퇴직자들은 우울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 삶의 만족도 및 적응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 은퇴 준비 수준이 높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지한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반대로 준비 부족과 고립을 겪은 사람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다국적 연구에서는 활동적 은퇴, 즉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은퇴자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요인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들 통계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노후의 경제적인 기반의 불안정이 관계와 건강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체계도 여전히 개인의 자산이나 노동소득, 연계성이 강하며 평균 생활비 대비 수급액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은퇴 이후 일과 역할이 단절되면서 그 자리를 외로움, 무기력, 관계 단절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의미 상실로 연결되면 건강이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증폭됩니다. 셋째, 반대로 은퇴 후에도 구조화된 루틴, 즉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의미 있는 인간관계, 재정관리, 가족관계 유지 등이 있는 경우 노후 적응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다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퇴직 전의 재정, 심리, 사회적 준비가 충분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증상이나 재취업 압박을 덜 겪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해외 자료에서도 은퇴 직후 활동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참여를 유지한 사람은 건강과 관계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에 있어서 경제, 건강, 관계 이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면 건강이 위협받고 건강이 나쁘면 사회관계가 위축되며 고립된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면 퇴직 이후에도 삶의 리듬이 유지되며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통계와 연구가 보여주는 노후 실패와 성공의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조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점검해 볼 수 있는 핵심 준비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극단적인 노후 준비 사례, 즉 준비 부족으로 무너졌던 사례와 준비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노인고용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 서비스 분야로의 고령자 참여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세대에서 3,000세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거와 커뮤니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여가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이 단절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센터에서 매일 제공되는 무료급식과 운동문화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영양 지원, 재택 지역 기반 돌봄, 이동 서비스, 사회 참여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제도들은 노인이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상태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신체 정신 건강을 지키며 경제 주거 관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 혹은 실버타운 공급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TOC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라도 일자리 또는 재능기부 형태의 사회활동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신중년 노인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 또는 민간 서비스 분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건강과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운동문화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되 동시에 관계 유지와 가정 내 소통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이나 재정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정적 기반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지역 금융복지센터나 은퇴 설계 워크숍을 통해 삶의 구조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문제를 막는 노력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 필수 행위입니다. 지금이 바로 실행할 시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인생의 마지막 산을 오르려던 한 남자는 외로움에 이끌려 길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함께였던 가족과도 멀어졌죠. 그의 손에 남은 건 흙이 묻은 등산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 신발은 자유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후에 무게를 담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또 다른 남자는 같은 시계 아래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산이 아닌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아내의 손을 잡고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목 위 낡은 시계는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냈다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노후는 같은 시간 속에서 시작됐지만 전혀 다른 끝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움에 흔들렸고 또 한 사람은 사랑으로 단단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퇴직금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가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초침이 멈췄고 또 한 사람은 초침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리듬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면 외로워지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 관계를 끊는 일입니다. 돈을 잃는 건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돌보고 나 자신을 매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한 끼의 식사 감사하기, 가족에게 먼저 말 걸기,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평생의 안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등산화의 흙을 털어내고 낡은 시계를 다시 감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나요? 퇴직 후 삶이 불안하고 건강이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인생의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외로움을 선택하면 후회가 찾아오지만 관계를 붙잡으면 희망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함에 젖으면 세상이 멀어지지만 한 발 내디디면 세상이 다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의 끝엔 당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비로소 되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노을 같은 나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노을이 어둠이 될지 따뜻한 빛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남자는 시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초침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초침처럼 살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조금 늦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다. 이 한마디를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인생 시계도 한번 감아주세요. 그 초침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내일도 여전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요즘 이런저런 걱정에 밤잠 설치는 날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경제 뉴스만 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부족하고 일자리마저 위태롭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얼마 전 들려온 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유독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퇴직금 전부 날리고 다시 일터로 나섰다는 이야기였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은퇴 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 배달, 경비 일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병든 몸과 빚뿐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설마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덜컥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누구나 노후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소한 선택 하나, 잘못된 판단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뼈아픈 몰락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되는지 그 억울한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밥 먹자. 아내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만 이창호 씨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그대로 식어 있었다. 이 낡은 식탁은 그에게 있어 지난 35년의 시간과 책임,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넘쳤던 식탁은 이제 조용했다. 서랍 모서리는 닳았고 식탁 위엔 오래된 신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창호 씨는 올해 63살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중견 건설사 회계팀에서 30년을 일했다. 그는 숫자에 정확했고 윗사람에게 신뢰받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매년 회계 마감철이면 밤을 새웠고
현장 자금이 꼬이지 않도록 꼼꼼히 챙겼다. 덕분에 회사 하나는 책임질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건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사비 체불, 프로젝트 연기, 하청업체 부도 소식이 이어졌다. 2022년 여름 결국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명단 맨 위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요. 인사팀장의 말은 냉정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평생의 땀과 노력이 그 숫자로 정리됐다. 그래도 부장님이면 괜찮은 금액 아닙니까? 라는 후배의 말이 귓가에 남았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좀 쉬었다가 생각해보자. 평생 일만 했잖아. 퇴직 후 한 달 동안은 좋았다. 늦잠도 자보고 동네 도서관에도 갔다. 시장에 함께 장 보러 다니는 일도 새삼 낯설고 즐거웠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가다가 5년도 못 버티겠는데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예금으로 묶여 있었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이 생활 자금이었다. 딸의 결혼식, 노모의 병원비, 아들의 전세 보증금 지원까지 생각하면 이 돈은 금세 줄어들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요즘엔 배달 알바도 괜찮대. 친구 남편이 새벽 배송하는데 한 달에 300은 번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대리운전은 밤에 위험하고 택시는 면허가 필요했다. 그에 비해 배달 대행은 앱만 깔면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도 야근을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2023년 봄 창호 씨는 중고 전기 바이크를 샀다. 50만 원짜리 헬멧과 30만 원짜리 배달 가방을 장만했다. 스마트폰에는 배민 커넥트와 쿠팡이츠 플렉스 앱을 깔았다. 첫날 설렘이 컸다. 오늘은 밥값이라도 벌어보자. 첫 주문은 오후 5시 마곡동의 한 치킨집이었다. 15분 거리 손님에게 배달하고 4,200원을 벌었다. 그날 총 12건을 뛰었고 48,000원이 적립됐다. 이 정도면 하루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은 벌겠네. 그는 기분 좋게 식탁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땄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름이 되자 경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퇴직자, 자영업 실패자, 심지어 대학생까지 배달 대행 앱을 켰다. 콜이 뜨면 1초 만에 다른 사람이 잡았다. 띠링, 소리와 동시에 이미 배차 완료라는 문구가 떴다. 그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밤마다 초조해졌다. 비도 문제였다. 비 오는 날은 오히려 배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폭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줄었다. 그도 비닐 우비를 입고 나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왼쪽 무릎이 부었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 파스만 붙였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 무릎도 안 좋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물때 낀 커피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지금 그만두면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져? 가을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물가는 폭등했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겼다. 배달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전기료와 보험료는 올랐다. 앱사는 우수기사 전용이라며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 월 3만 원을 내면 콜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 결국 하루 10시간을 달려도 7만 원 남짓. 한 달 소득 200만 원, 거기서 전기 충전비와 식비를 빼면 160만 원 남았다. 그러던 어느 밤 사고가 났다. 비 오는 날이었다. 양천구
목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그를 스쳤다. 바닥에 넘어진 순간 뜨거운 통증이 왔다. 팔꿈치와 손목이 찢어졌고 배달 가방 속 국물이 쏟아졌다. 손님에게 전화했지만 음식 엎질렀다고요? 환불해주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다. 앱사에 문의했지만 보험 처리는커녕 배달 불이행 페널티가 부여됐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다. 젖은 우비를 벗지도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조용히 수건을 건넸다. 이젠 진짜 그만합시다. 돈보다 몸이 먼저예요.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된 식탁 위에 얼룩이 번져 보였다. 그 얼룩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지난 세월의 흔적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노후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버티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다. 사고 이후 창호 씨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손목엔 깁스를 했고 무릎에는 파스 자국이 겹겹이 남았다. 며칠 동안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은 늘 식었고 밥상 위엔 젓가락 자국만 남았다. 그의 눈앞에는 늘 낡은 식탁이 있었다. 도장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식탁. 그 위에서 그는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렸고 계획을 세웠고 또 무너졌다. 이젠 정말 못하겠지?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할게. 진짜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슴 한쪽이 텅 빈 듯 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헬멧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기스가 난 그 표면엔 아직도 비에 젖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손끝으로 쓸었다. 이놈이 내 노후를 망쳤구나.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다. 병원 진료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결국 예금을 깨야 했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 중 남은 금액은 이제 4천만 원. 은행 통장 잔액을 본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젠 진짜 바닥이구나. 2024년 봄 그는 결국 배달을 완전히 접었다. 친구의 소개로 근처 물류창고에 단기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하면 8만 원. 무거운 박스를 옮기느라 허리가 휘청거렸다. 퇴직 후 처음으로 그는 몸으로 버는 돈을 실감했다. 일 끝나고 돌아오면 무릎이 퉁퉁 부었지만 그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 박재호 씨에게 연락이 왔다. 창호야, 요즘 괜찮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을 리가 있냐?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재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작년에 식당 접었어. 지금은 새벽에 신문 돌린다. 우리 세대 다 그렇지 뭐. 그나마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 말에 창호 씨는 묘한 위로를 느꼈다.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게 버티고 있었다. 같은 시기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 받으라고 하네요. 그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다. 너도? 아직 40대 초반인데. 요즘 구조조정이 심해서요. 저도 이제 불안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제 아들이 따라가고 있는 듯 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참 동안 낡은 식탁 위를 바라봤다. 그곳에는 예전처럼 가족이 모여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반찬을 놓고 아들이 밥을 푸고 딸이 웃던 시절. 그 웃음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지만 식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신문을 덮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 식탁 버리지 말자. 왜요? 낡아서 다 피걱대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 다 버텨준 놈이잖아.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여름, 창호 씨는 근처 아파트 관리소 경비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하는 장시간 근무였지만 월 21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이 생겼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명세서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와서 식탁 위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이건 말이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던 자리야. 그는 웃으며 식탁 위에 오래된 상처 자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자리는 여전히 깊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아내가 말없이 국을 데워왔다. 그 국 냄새는 어쩐지 오래된 평안 같았다. 여보, 이제 좀 괜찮아요? 그래, 우리 이제 남은 건 시간밖에 없잖아. 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식탁 위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이제 상처가 아니라 삶의 증거였다. 퇴직 후 잃은 것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다. 그는 문득 말했다. 당신 예전에 나보고 그랬잖아. 돈보다 건강이 먼저라고. 그때 말 안 들었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부엌으로 가서 식탁을 천천히 닦았다. 닳아버린 나무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자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한여름의 밤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다시 살아보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정혜수 씨, 올해 68살, 경기도 의정부의 오래된 단독주택 1층에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아침이면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그 빛은 늘 튼튼한 원목 식탁 위에 닿는다. 그 식탁은 그가 젊은 시절 월급의 절반을 모아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다. 수십 년이 흘러도 휘거나 삭지 않았다. 그는 늘 말했다. 우리 인생도 저 식탁처럼만 버텨주면 돼. 정혜수 씨는 1980년대 초 한국전력공사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당시엔 대학도 못 간 평범한 고졸 청년이었지만 현장에선 누구보다 꼼꼼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땀 흘리며 일한 덕분에 팀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 전봇대에 올랐다. 퇴근길엔 늘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 젊은 시절 아내는 늘 말했다. 당신은 돈보다 시간을 좀 써요. 애들이랑 저녁 좀 먹어요. 그는 미안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지금 열심히 벌어야 나중에 편하게 살지. 그는 말 그대로 노후 준비형 인간이었다. 직장 생활 내내 지출을 꼼꼼히 관리했다. 매달 월급의 30%를 개인연금과 적립식 펀드에 나눠 넣었다. 아내는 종종 불평했다. 당신은 언제 돈을 써? 여행도 좀 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같이 가자. 여유 있을 때. 2020년대 초반 코로나가 세상을 뒤흔들던 시기에도 그는 투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주변에서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으로 대박을 낸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는 늘 조용히 말했다. 내 돈은 내 속도로 벌 거야. 그의 철칙은 단 하나였다. 절대 남의 말에 돈을 맡기지 않는다. 정년을 맞던 2021년 봄,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후배들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다. 팀장님, 이제 진짜 쉬셔야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그날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8천만 원.
그리고 30년 근속으로 받게 된 공무원 연금은 매달 220만 원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이 평생 아낀 보람이 있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쓰는 연습을 해야지. 하지만 퇴직 후의 일상은 생각보다 낯설었다. 출근할 곳이 없고 보고할 일도 없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가 금세 덮곤 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계획을 세웠다. 일을 해야겠다. 하지만 돈 때문에는 아니다. 2022년 봄, 그는 지역 노인회관에서 전기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 3시간씩, 주 3회, 월 70만 원의 보수지만 그는 그 일을 좋아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어르신들이 늘 인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전기 코드 뽑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그 무렵 아내의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와 고혈압이 겹쳐 병원비가 늘었다.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대로 가면 연금으로도 빠듯하겠는데 잠시 흔들리던 마음에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엔 연금저축보다 ETF가 대세야. S&P 500, 나스닥 이런 데 넣으면 연 7%는 기본이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난 안정이 좋아. 내 나이에 모험은 사치야. 그는 결국 기존의 연금저축을 그대로 유지했고 생활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를 팔았다.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운동도 되고 기름값도 아껴지고 그의 얼굴엔 다시 활기가 돌았다. 2023년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우리 부부 이제 진짜 노후답게 살자. 둘은 집을 줄였다. 의정부 아파트를 팔고 근처의 전세 1억짜리 빌라로 옮겼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은 금융기관 안심노후 플랜 예금에 넣었다. 매달 3.5%의 이자로 40만 원이 들어왔다. 연금 220만 원과 합치면 월 260만 원. 아내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포함해도 충분했다. 그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펴놓고 말했다. 이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지.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식탁도 아직 멀쩡하네. 당신 닮았어. 오래 버텨. 하지만 그렇게 평온하던 일상에도 위기는 있었다. 2024년 초 전셋값이 떨어지고 예금 금리가 하락했다.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자 떨어졌대. 다들 주식으로 옮겨야 해라는 말이 돌았다. 그때 그의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도 좀 투자해볼까? 남들도 다 하던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식탁을 손으로 쓸며 말했다. 이 식탁 봐요. 튼튼하죠? 이게 그냥 오래된 게 아니에요. 기둥이 단단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해.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었다. 그는 유혹을 뿌리쳤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2025년 현재 정혜수 씨는 여전히 매달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비치고 원목 식탁 위엔 커피 2잔이 놓여 있다. 그는 말한다. 이 커피 향이 제일 큰 사치야. 2025년 봄, 정혜수 씨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됐다. 아침 7시 창문을 연다. 마당에 감나무에 새가 내려앉고 부엌에서는 아내가 국을 데운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커피를 내린다. 오늘은 이 커피 향이 참 좋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일 같은 말 해요. 그래도 그 말 들으면 좋아요. 그의 식탁은 여전히 반들반들했다. 닳지도 삭지도 않았다. 그 위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가계부라기보단 인생의 기록이었다. 적혀 있는 것은 숫자뿐 아니라 그날의 기분과 가족의 일상이었다. 2022년 8월 아내 혈당 안정됨. 병원비 12만 원. 2023년 10월 손주 첫 생일. 선물비 5만 원. 웃음값 priceless.
그의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갔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하라고 합니다. 정혜수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들이 똑같이 걷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다. 퇴직금은 얼마나 나온대? 한 1억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돈 절대 쉽게 쓰지 마라. 잠깐의 자유가 평생의 불안을 부른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며칠 뒤 아들은 부모님 집을 찾아왔다. 식탁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본은 안 변한다. 돈보다 사랑,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날 저녁 아내가 국을 덜며 말했다. 당신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야. 대신 멈춰서 본 거지. 그의 말에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일 동네 복지관에 나가 전기안전 강의를 했다. 수강생 중엔 70대 어르신도 40대 전직 기사도 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꼼꼼한 분은 드물어요.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그는 강의가 끝나면 늘 말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어르신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 누전 차단기 갈았어요. 감전될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그 말에 정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제가 오늘 일한 보람이죠. 시간이 흘러 2025년 여름, 밖은 불경기였다. 실업률은 높아졌고 뉴스에서는 고령층 파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렸다. 하지만 그의 집 식탁 위엔 언제나 따뜻한 밥과 된장국이 있었다. 여보, 우리 참 잘 버텼죠? 아내의 말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버틴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지. 그는 요즘 손주에게 돈 대신 시간을 선물했다. 매주 토요일 손주가 놀러 오면 할아버지, 우리 종이배 접어요. 좋지. 대신 한 척 접을 때마다 한 가지 약속이야. 무슨 약속이요? 비치지 말기. 그게 제일 어려운 약속이야. 손주는 의미를 몰랐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세상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은행 금리가 오르든 시장이 흔들리든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매달 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왔고 그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다. 장바구니에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국거리 고기와 콩나물이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음식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후회되는 게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있지. 젊을 때 가족이랑 시간을 더 못 보낸 거. 하지만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식탁 위엔 작은 초가 하나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원목 식탁의 결을 따라 번져나갔다. 그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어. 노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하루로 완성되는 거였어.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여보, 우리 내일은 어디 가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이랑 같이면. 둘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다. 그 식탁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 위엔 돈 대신 추억이 쌓였고 두 사람의 손이 닿은 자리마다 인생의 온기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말한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태도야. 나는 그걸 이 식탁한테 배웠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평생의 선택이 담겨 있었다. 허황된 꿈 대신 현실을 지킨 사람, 돈 대신 관계를 택한 사람,
그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노후의 진짜 주인공이었다. 여러분, 먼저 우리나라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사이 인구는 약 16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46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 고용률은 59.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령층 취업자 중 약 22%가 단순 노무 종사자이며 관리자 비중은 2%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치도 주목됩니다. 동일 조사에서 연금 수령자는 전체 고령층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로 나타났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는 대부분 일회성 혹은 단시간형 근로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다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은 각종 연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OECD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60세를 넘기면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 이전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해외 연구에서도 은퇴 가능 연령이 되었음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높은 소득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노후 빈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은퇴 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 증가율은 예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그중 의료비와 여가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드는 노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고령층이 많지만 그 일자리는 대체로 불안정하고 단기적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셋째, 건강과 자산,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요인이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사례처럼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일을 시작했다가 체력과 시장의 변화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60대의 현실은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통계와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안정적인 연금과 자산 구조를 마련한 사람들은 노후에도 비교적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지는가 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이 통계는 바로 미래의 거울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약 84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년층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고령층이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니어 케어센터 설치를 확대해 204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돌봄 건강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도 중장년 재취업센터, 시니어 창업 지원 사업, 고령 근로자 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노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고령층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삶의 의미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독일은 55세 이상 고용률을 10년 사이 1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의 경력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훈련을 지원하고 근무 연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일본 역시 고령 인구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시니어 전문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생직업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고령자 사회참여 제도를 법제화해 노인이 단순히 복지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고령층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맞게 재배치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맞춘 직무 설계와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통해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지자체와 정부가 일자리뿐 아니라 건강관리, 돌봄, 사회참여까지 함께 연결해 줄 때 진짜 의미의 노후 안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례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전문 강사 양성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취업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을 위한 자영업 컨설팅과 창업 지원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직자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공공기관이나 지역협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 2막을 미리 준비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불안한 노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식어버린 커피, 다른 하나는 여전히 따뜻한 향을 품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 사람은 후회로 식은 커피를 마시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로 따뜻한 커피를 나눕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세월을 걷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점점 가까워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좀 쉬고 싶다 하고 또 누군가는 앞으로가 더 두렵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두 사람의 인생은 그 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내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은 자유를 만끽했지만 곧 생활비와 비, 병든 몸 앞에서 무너졌죠. 가족과의 식탁은 싸움의 자리가 되었고 한때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엔 남은 게 없었습니다. 돈도, 건강도, 그리고 함께 웃어줄 사람도. 그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결국 낡은 식탁 위에 식어버린 국과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 정혜수 씨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미래를 그렸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꾸준히 쌓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아닌 의미를 좇으며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식탁엔 언제나 따뜻한 국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함께 웃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마치 거울의 양면 같았습니다. 한쪽은 후회로 얼룩지고 한쪽은 감사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뤘느냐. 그 차이 하나가 인생의 후반전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그 식탁 앞에 앉게 됩니다. 그때 어떤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식어버린 후회의 잔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행복의 향일까요?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을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 작은 선택, 꾸준한 준비가 모여 한 사람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 하나라도 점검하고 건강검진 한 번이라도 받고 가족과 식탁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퇴직금이 많고 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여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진짜 노후의 자산이 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정혜수 씨의 이야기는 바로 늦지 않은 시작의 증거입니다. 그는 60대 중반에 인생을 다시 설계했고 그 이후의 모든 날이 이전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내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그래도 참 괜찮았다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불안 대신 준비를, 후회 대신 계획을,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를 선택하세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두 잔의 커피가 놓이겠죠. 그때 여러분의 커피가 따뜻한 향으로 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